판사님, 저 아이를 감옥에 보내세요. 방청석에서 편의점 주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춤춘다며. 맞아요. 저런 애들은 한번 쳐봐. 교도소에 가야 정신 차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뭐야? 쫓아내야 해요. 너 지금 이게 몇 법정이 번째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16소년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너 춤춘다며. 그때였습니다. 판사가 한번 쳐봐. 갑자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조용! 뭐야? 모두가 숨을 너 지금 이게 몇 죽였어요. 번째야? 드디어 호통이 떨어지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너 소년의 춤춘다며.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한번 또 쳐봐. 혼나는구나.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뭐야? 판사가 천천히 너 입을 지금 이게 몇 열었습니다. 번째야? 너 소년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춤춘다며. 춤춘다며.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번 쳐봐. 뭐라고요? 지금 형사 재판장에서 내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 지금 이게 몇 소년은 번째야?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기서 쳐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리고 정말로 소년은 법정 한가운데서 춤을 췄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어색했죠.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온몸으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변명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였죠. 춤이 끝났을 때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보여준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극장 구독자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올해 16살이 된 이준서입니다. 지금 저는 형사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검은색 법복을 입은 판사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죠.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제 또래 아이가 이런 곳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저도 믿기지 않거든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성적은 중간쯤 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셋이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셨습니다. 두 분 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어요. 준서야,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어머니가 출근하시면서 남기신 메모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이었죠.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함만 가득했죠. 저는 그 고요함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텔레비전을 틀어놨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면 덜 외로웠거든요. 친구들은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밥 먹었니? 학교 어땠어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그냥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다들 새로 나온 피규어 구경을 하고 있었죠. 저도 갖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받은 지 오래됐거든요. 야, 준서야. 너도 하나 사.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됐어. 돈 없어. 그러자 친구 하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그냥 가져가. 주인 아저씨 지금 안 보시잖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진짜로 주머니에 뭔가를 넣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정말 못 보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 작은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짜리 과자였어요. 그 다음은 2,000원짜리 음료수였죠.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차피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은 제가 그런 걸 가져오면 좋아했어요.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죠. 준서,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편의점 한번 해볼까? 거기는 돈도 많잖아. 저는 망설였어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겁쟁이냐? 너만 빠지면 우리끼리 한다. 저는 따라갔어요.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알바생은 한 명뿐이었어요. 친구 하나가 그 알바생을 막는 동안 저는 계산대 서랍을 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보니 편의점 주인이었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죠. 경찰이 금방 왔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오셨을 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준서야, 넌 왜 그랬니?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외롭다고, 누군가 저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은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변호사님은 제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 계시고요. 방청석에는 낯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준서. 판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보셨죠. 네.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 재판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방청석 한쪽에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재판장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말이에요. 판사님은 서류를 한 장 넘기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피고인 이준서, 내가 처음 경찰서에 간 게 언제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무슨 일로?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죠. 그러고는 다시 물으셨어요. 왜 가져갔니?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아침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것부터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흘째 굶고 있었다는 것부터 말해야 할까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어요. 하지만 재판정 안은 조용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들렸을 거예요. 판사님은 다시 서류를 보셨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있었구나. 중학교 1학년 때 가출,
중학교 2학년 때 폭행. 기록에는 그렇게 짧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한 건 집에 가기 싫어서였어요. 그날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셨거든요. 어머니랑 싸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죠. 저는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럼 나가. 내가 나가든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냥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PC방에서 밤을 샜어요. 돈이 떨어질 때까지 게임을 했죠.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아침이었고 사장님이 저를 깨웠어요. 학생, 집에 안 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경찰이 와서 저를 데려갔죠. 부모님이 오셨을 때 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폭행 사건은 다른 아이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놀린 거예요. 야, 거지. 너희 엄마 마트에서 일하지? 우리 엄마가 봤대.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공장 노동자고 돈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난 척이야. 그때 뭔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죠.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떼어놨어요. 그 아이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준서야, 너 왜 그랬어? 선생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났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그런 말은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았어요.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셨거든요. 그 후로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멀리했어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혔으니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였어요. 집에 가면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그때 만난 게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게임하자고 하고 그랬죠. 저는 좋았습니다. 드디어 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조건이 있었어요. 준서야, 내가 이거 좀 가져와 봐.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그런 것들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거든요. 점점 요구하는 게 커졌습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죠. 못 가져와? 그럼 우리랑 놀지 마. 그 말에 저는 굴복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조금씩 가져갔어요. 10,000원, 20,000원, 그렇게요.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셨으니까요. 그러다 편의점 일이 벌어진 겁니다. 판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일들을 한 건 다 외로워서였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돈이 필요했고 누군가 저를 봐줬으면 좋겠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일하시느라 바쁘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 엄마가 간식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저한테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는 게. 그래서 자꾸 그 집에 놀러 갔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어요. 너 너무 자주 온다고 우리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신대. 저는 울음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이라도 만나게 된 거예요.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판사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준서, 내 기록을 보면 절도, 폭력, 가출로 적혀 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한 일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님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판사님은 잠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란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돈을 훔쳤을 때 그 알바생이 얼마나 놀랐을지, 제가 때린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재판은 단순히 내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야.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요. 하지만 그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정이 다시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판사님은 검사를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다시 보셨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판사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다음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재판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피고인 이준서. 판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길게 느껴졌어요. 보통 어른들은 저를 볼 때 실망한 표정을 짓거든요. 하지만 판사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앉아라.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 계셨죠. 마치 제 안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판에서 이런 걸 물어보시다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언제가 좋았니?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 그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때는 부모님이 같이 계셨어요. 저녁도 함께 먹었고요.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엄격했어요. 판사님, 피고인의 과거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님은 검사를 보셨어요. 검사, 이 아이의 과거가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는 범죄입니다.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검사는 이 아이에게 어떤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년원 송치가 타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셨어요. 이준서, 내가 만약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소년원이요. 거기 가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니? 어차피 제가 뭘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판사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기도 했어요. 너는 혼나는 게 익숙하구나.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누구한테 혼났니? 선생님들, 부모님, 경찰 아저씨들.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혼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준서, 나는 너를 혼내지 않을 거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어요. 대신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니?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재판입니다. 상담이 아닙니다. 판사님은 검사를 차분하게 보셨어요. 검사, 이 아이는 16입니다. 아직 아이예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처벌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엄정해야 합니다. 법은 엄정하되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함이란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겁니다. 검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판사님은 다시 저를 보셨어요. 이준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하고 싶니? 기회요.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저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왜?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가는데 저만 못 갈 것 같아서요.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너에게 조건을 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나러 와라. 그리고 내 생활을 보고하는 거야.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만나신다고요?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판사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검사, 소년법에는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활용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직접 만나시는 건 내가 이 아이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검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님이 저를 위해 이러시다니요. 하지만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그건 너무 관대한 처분 아닙니까? 뒤돌아보니 편의점 주인이었어요. 제가 돈을 훔쳤던 그 편의점이요.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애를 그냥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애들은 처벌이 약해서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재판정이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방청객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판사가 되신 겁니까? 편의점 주인이 소리쳤어요. 판사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보셨어요. 이준서, 내 선택이다. 소년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판사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거예요. 이미 방청석 사람들은 저를 나쁘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그럼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나를 찾아와라. 약속을 어기면 바로 소년원이다. 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건 검사의 권리입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재판정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준서야, 판사님이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니? 내가 또 사고치면 어떡하려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빨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가셔야 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판사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걸까요? 저는 범죄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웠습니다. 다들 저를 나쁘게 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로 잘해보자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범죄자는 나가라. 누군가 빨간 페인트로 써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판사님이라는 사람이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 그게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작은 희망의 눈물이었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판사님과의 첫 만남이었죠. 떨렸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저기 준서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서야, 판사님 만나러 가니? 너 또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질문 공세가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가니 조금 나았어요. 하지만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애가 그 애구나. 판사님이 왜 저런 애를 봐주시는지 모르겠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판사님 집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판사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법복을 입지 않으신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범한 양복을 입고 계셨죠. 앉아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어요. 판사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 춤춘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춤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네. 보고서에 있더라. 내가 잘하는 게 춤이라고.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건 제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조금 췄습니다. 왜 그만뒀니? 창피해서요. 판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왜 창피해? 저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계집애 같다고요. 남자가 춤을 추면 이상하대요. 판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구나. 네. 춤이 좋았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았을까요?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럼 다시 춰봐. 네. 다시 춤을 춰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춥니다. 이제는 부끄러워서요. 판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이준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잘못이야. 춤은 잘못이 아니잖니.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춤을 다시 췄으면 좋겠다. 그게 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어떻게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잘하고 그걸로 인정받는 경험. 그게 너를 바꿀 거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님이 저에게 춤을 추라고 하시다니요. 그날 판사님과의 만남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판사님은 제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으셨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어요. 법원을 나설 때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준서야,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마주친 건 더 큰 모욕이었어요.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저 애 봐. 범죄자 새끼. 부모도 제대로 못 키우더니 우리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해야겠어. 대놓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빨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야, 너 우리 말 안 들려? 한 아줌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같은 애가 이 동네에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너 같은 애들은 안 변해. 다른 아줌마가 거들었어요. 맞아. 판사가 봐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원래 나쁜 애는 계속 나빠.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저도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모욕적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눈물 흘리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판사님이었어요. 준서야, 오늘 잘 갔니? 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었구나.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판사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다들 저를 범죄자라고 부르고 변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판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너는 변하고 싶니? 네. 그럼 그거면 돼. 다른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준서야, 춤 생각해봐. 진짜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춤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요.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모든 게 잊혀졌거든요. 외로움도 슬픔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이 놀렸을 때 저는 춤을 그만뒀습니다. 창피해서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변할 겁니다. 판사님이 믿어주시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유튜브에서 춤 영상을 찾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춤을 췄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혼자서요. 땀이 났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 안에서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싫어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작은 불씨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판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거울 앞에 선 제 눈빛은 이제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재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재판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판사님이 제게 물으셨거든요. 이준서, 춤 연습했니?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춰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판정에서 춤을 추라니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진지하셨습니다. 춰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보여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어섰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음악은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리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춤을 췄어요. 재판정 한가운데서요. 그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학예의 무대였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관객석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계셨어요. 두 분 다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웃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죠. 춤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어머니가 안아주셨습니다. 준서야, 정말 잘했어. 따뜻했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일만 하셨죠.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재판정에서 춤을 추면서 저는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춤을 췄어요. 더 힘차게, 더 절실하게요. 왜냐하면 그게 저였으니까요. 춤추는 게 저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범죄자든 저는 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순했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재판정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판사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짝짝짝. 천천히 힘차게요. 그러자 방청석에서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그 다음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서, 너는 재능이 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자격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판사님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너는 범죄자가 아니야. 너는 춤추는 소년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범죄자가 아닌 그냥 준서로 봐주는 것.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계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준서야. 미안한 건 엄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실수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판사님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준서야.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재판정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희망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판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준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이가 왜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판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가치가 있어. 처음이었어요. 어른에게 잘했다는 눈빛을 받는 게요. 선생님들은 늘 실망한 얼굴이었고, 부모님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고,
경찰들은 늘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혼나서가 아니었어요. 인정받아서 운 거였습니다. 판사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재판정 한가운데서요. 방청석 사람들도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건 여전히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의 재능과 범죄 행위는 별개입니다. 판사님은 검사를 보셨어요. 검사, 그럼 묻겠습니다. 편의점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CCTV 영상도요? 검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봤습니다. 그럼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어요. 판사님은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준서가 계산대를 열기 전에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강제로 손을 집어넣게 하죠.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밤 친구가 제 팔을 잡았었어요. 준서야, 빨리 해. 그렇게 소리치면서 제 손을 계산대로 밀어 넣었었죠.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 주인 나오세요. 방청석에서 편의점 주인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증언하십시오. 그날 밤 이준서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준서만 고소하셨습니까? 편의점 주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은 다시 서류를 보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은 나머지 3명의 신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건 대답하십시오. 편의점 주인은 땀을 흘렸어요. 그 아이들 부모가 합의금을 주셨습니다. 재판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준서 부모님께는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없어 보여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거였어요. 돈이 있는 친구들은 빠져나갔고 저만 남은 거였죠. 판사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부모에게만 연락하고 돈이 없는 이준서만 고소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비난의 시선이 편의점 주인에게 쏟아졌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판사님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이준서, 내가 그날 왜 혼자 남았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나섰지. 하지만 너는 부모가 바빠서 못 나섰어. 그래서 너만 여기까지 온 거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판사님은 편의점 주인을 보셨어요. 이 재판이 끝나고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편의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렇다 해도 이준서가 범죄에 가담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황을 봐야죠. 이 아이는 강요당했고 돈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폭행 사건도 다시 봤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여럿 있더군요.
저를 때렸던 그 아이 생각이 났어요. 제 부모님을 욕했었죠. 선생님들 증언도 확인했습니다. 이준서는 참다가 폭발한 거였어요.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이준서,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환경이 나빴을 뿐이지. 판사님,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니? 네. 춤도 계속 출 거니? 네. 판사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됐다. 검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정을 나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저 애가 불쌍하네. 판사님이 잘 봐주셨어. 춤 정말 잘 추더라. 예전처럼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너를 못 지켜줬어.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또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준서야, 춤을 계속 출 거니? 판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 저는 대답했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년 범죄자로 알려졌던 이준서 군,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 판사의 따뜻한 시선이 한 소년을 구했다. 댓글들도 달라졌어요. 불쌍한 아이네. 춤 정말 잘 춘다. 응원한다. 판사님 멋있으시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상이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님이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요. 꿈속에서 저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큰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떨리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같은 모습이셨지만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피고인 이준서,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똑바로 섰어요. 판사님은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을 확인했죠. 재판정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편의점 사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준서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담자들에 비해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어요. 판사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명의 가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합의금을 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어요. 판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이준서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다수 확보됐습니다. 상대 학생의 모욕적 발언이 선행했고 이준서는 참다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이 생각났거든요.
가출 사건은 가정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와 방임이 원인이었죠.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고 계셨어요. 판사님은 잠시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를 보셨어요. 이준서의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네, 판사님. 어머니, 앞으로 이준서를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제가 일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준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일을 줄이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아이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앉으세요.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판사님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이준서, 지난 몇 주 동안 너는 많이 변했다. 춤도 다시 시작했고 표정도 밝아졌어. 네.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노력하겠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고는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피고인 이준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었거든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건 너무 관대한 처분 아닙니까? 판사님은 검사를 차분하게 보셨습니다. 검사,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소년원에 보내면 더 나빠질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을요. 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님은 다시 저를 보셨어요. 이준서, 앞으로 와라. 저는 판사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판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이준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협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판사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는 여기 설 아이가 아니야. 너는 무대 위에 서야 할 아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약속하니? 네. 약속합니다. 판사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믿는다.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판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 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방청석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준서야,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재판정을 나서는데 편의점 주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저는 멈춰섰어요. 죄송하다. 내가 너한테 불공평했어.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 부모한테서 돈 받고 너만 고소한 건 정말 잘못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잘못했으니까요.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용서합니다. 편의점 주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살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기 싫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다, 준서야. 정말 고맙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서야, 배고프지? 뭐 먹을래?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요. 그래,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시간 냈어. 같이 먹자. 우리는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준서야. 네, 엄마. 앞으로 엄마가 더 신경 쓸게. 미안했어. 괜찮아요. 저도 이제 잘할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의 낙서는 지워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서야. 네, 엄마. 저녁을 먹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달라진 제 모습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췄어요.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춤을 췄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판사님이었습니다. 준서야, 오늘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춤은 계속 추고 있니? 네. 방금도 췄어요. 잘했어. 계속 춰. 그게 너를 살릴 거야. 네. 꼭 그럴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나 만나러 와. 보호관찰 기간 동안은 계속 보자. 네, 판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미래가 있다는 거리요. 판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설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무대 위에 설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큰 무대에 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춤을 추는 거죠. 그날을 꿈꾸며 저는 다시 춤을 췄습니다. 방 안은 작았지만 제 마음은 넓었어요. 세상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도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죠. 저는 춤을 추면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안도였고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니, 괜찮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희망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판사님을 찾아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판사님 집무실에 갔습니다. 준서야, 앉아. 판사님은 여전히 따뜻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춤은? 매일 춥니다.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 올리기 시작했어요. 판사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다. 댓글들이 좋더라. 네. 사람들이 응원해주세요. 판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준서야, 내가 왜 너한테 춤을 추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춤을 좋아해서요?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뭔가요? 판사님은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벌 받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야. 쓸모없다고 느낄 때 무너지는 거지.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계속 혼났잖니.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경찰한테.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잘했다는 말 들어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춤을 시킨 거야. 너한테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걸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저는 울었어요. 판사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판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알겠니? 너는 범죄자가 아니야. 춤추는 소년이야. 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판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쓸모없다고 느꼈을 때 무너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춤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서야, 왔니? 손 씻고 밥 먹자. 네, 엄마.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제가 춤을 추게 한 이유를요. 제가 가치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으셨대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판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잘하면 돼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춤을 췄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었어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었죠. 춤이 끝나고 저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추는 준서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였고 외로웠고 쓸모없다고 느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춤을 춥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요. 그게 저를 살리거든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요. 영상을 끝내고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준서야, 응원한다. 너의 춤 정말 멋있어. 나도 힘내야겠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갔어요. 복도에서 친구들이 저를 봤습니다. 준서야, 어제 영상 봤어. 감동적이더라. 고마워. 너 춤 정말 잘 춘다. 부럽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방과 후 저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선배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준서야, 잘 왔어. 우리랑 같이 춤추자. 네, 선배님. 저는 그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행복했어요. 석 달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판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판사님 덕분에 저는 살아났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준서야, 너 스스로 살아난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계속 잘해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이런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요. 누군가 자신을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준서야, 보호관찰 기간이 다 끝나간다. 이제 곧 자유야. 네. 하지만 판사님은 계속 뵙고 싶어요. 판사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래, 언제든 놀러와. 내 춤 영상도 계속 볼게.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춤을 췄습니다. 거리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으니까요.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큰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춤을 추는 것.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믿으니까요. 제 자신을요.